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서게 되리. 황건적의 나는 한나라 말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반란으로 주동자는 장각, 장보장 양 3형제였습니다. 농민 반란이라고는 하지만 장각이 태평도의 교주였던 정황을 살펴보면 종교 반란의 색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상시의 횡포로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 거룩지방의 한 마을의 과거에 떨어져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장각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각은 어느 날 산에 갔다 신선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신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엇이옵니까? 태평요술이라는 하늘의 책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방도가 적혀 있으니 잘 읽고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거라. 장각은 태평요술을 얻은 후 집에 틀어박혀 열심히 읽었습니다. 태평요술에는 기바람을 부르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부적을 만드는 법 등 신비로운 조화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각이 태평요술을 공부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전국에 전염병이 퍼져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장각은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부적과 약수로 치료하였는데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장각을 대현양사라 칭송하며 제자가 되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장각은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자 천하를 소나기에 넣고자 하는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전국에 36방을 두고 큰 방엔 만여 명, 작은 방에는 6, 7천 명을 두도록 하며 방마다 우두머리를 세워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해라. 방이 완성되면 제자들에게 참여를 널리 퍼뜨리게 해라. 예언 참 노래요. 참여란 어떤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요를 말합니다.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으니 하야흐로 누런 하늘이 서게 되리. 때가 갑자에 이르면 천하가 크게 좋아지리라. 푸른 하늘이 죽었다는 것은 옥좌에 푸른 뱀이 떨어졌음을 암시해 한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런 하늘이 서게 된다는 것은 누런 수건을 쓴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참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궁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각은 조정에도 내통할 사람이 필요해 십상시 중 한 명인 봉서를 금은부화로 꼬드겨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각은 은밀히 전쟁 준비를 하던 끝에 드디어 군대를 일으키기로 하였습니다. 당주 즉시 낙양으로 가서 봉서에게 이 서찰을 줘 우리의 거사일에 맞춰 호응할 수 있도록 하거라. 야, 대현양사님. 그러나 낙양으로 가던 당주는 금부로 가서 장각의 계획을 고발하였고 영제는 하진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대장군 하진은 봉서와 장각의 무리를 잡아들여 차명에 처하니 그 수가 10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장각은 자신을 천공장군, 장보를 지공장군, 장량을 인공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경문을 붙여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한나라는 그 운이 다하였다. 이제 하늘이 내린 대성인이 나와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니 모든 백성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태평 세월을 누릴 것이다. 경문격, 그럴문, 경문이란 비상사태에 관하여 널리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분을 고취하려고 쓴 글을 말합니다. 탐관오리의 약탈에 원한이 쌓인 백성들은 누런 수건을 동여매고 장각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런 수건을 써서 황건적이라 불렀는데 곧 그 수가 50만에 이르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황색 깃발을 앞세운 대군 앞의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패했으며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황건적은 관청을 습격하여 관리들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관군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황건적의 세력이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불어나자 조정에서는 하진으로 하여금 황건적을 진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진은 전국에 황건적을 치면 후한상을 내린다는 조칙을 내리고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전을 보내어 장각을 무찌르도록 하였습니다. 조서, 조, 칙서칙, 조칙이란 제왕의 선지를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로 조서라고도 합니다. 유비는 주전이 이끄는 군사와 합류하여 장보가 있는 양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보숭 장군에게 갔던 군사가 돌아왔습니다. 황 장군 쪽의 사정은 어떠하냐? 황건적의 괴수장각이 죽었습니다. 경과를 소상히 말해보거라. 연전연승하는 황보숭 장군과 달리 동탁 장군은 싸울 때마다 크게 지니 조정에서는 황보숭 장군이 동탁 장군의 군사까지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황보숭 장군이 적의 본거지에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병들어 죽고 아우장량이 황건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황보숭 장군은 조조를 선봉으로 삼은 후 7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해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오, 황 장군이 큰 일을 해냈구나. 조정에서는 황보숭 장군을 기주목으로 삼아 그 공을 위로했고 조조도 공이 크다고 제남의 태수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파직되었던 노식 장군은 이번에 다시 중랑장으로 복직되었습니다. 태수어모, 진시황 이후 9년제가 있었는데 군의 우두머리를 태수라 하고 그 밑에 현의 우두머리를 현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나라 초의 군을 감찰하기 위해 전국을 13개 주로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주의 우두머리를 자사로 불렀지만 후한 말에는 목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주군현으로 나누어졌고 서열도 목태수현령 순으로 되었습니다. 황보숭에 비해 이렇다 할 전공을 세우지 못한 주자는 더욱 장졸들을 재촉하여 양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적이 너무 악착같이 버티는 바람에 군대를 뒤로 물려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싸움 전, 거리별, 전열이란 전쟁에 참가하는 부대의 대열을 말합니다. 성을 함락시킬 계책이 있다니 그게 사실이요. 저에게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스스로 성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를 잘 짓는 자를 데려오도록 해라. 이 밤에 그를 잘 짓는 자를 데려오라니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형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관우가 글 잘 짓는 사람을 데려오자 유비는 항복을 권유하는 서찰을 쓰게 하였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장각, 장량의 죽음을 알리고 장보의 목을 갖고 투항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공수들에게 서찰을 나누어 주며 성으로 수하 날리게 하였습니다. 장군님, 화살에 웬 서찰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장강님이 죽었다니. 그럼 지원군이고 뭐고 다 끝장난 게 아닌가. 투항을 결심한 엄정은 장보의 침실로 찾아갔습니다. 엄장군이 장보님을 죽였어. 어찌된 일이지? 배신을 한 건가? 장각은 병들어 죽고 장량은 차명에 처해졌다. 형제들은 모두 항복했다. 나는 장보의 목을 잘라 항복한다. 개죽음을 당할 것인지 목숨을 보존할 것인지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장보는 유비의 지략에 의해 부하 장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말을 내리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성을 빼앗고 장보의 목까지 얻은 주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장각 3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 완전히 평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당들이 계속 크고 작은 소란을 피웠고 장각의 부하였던 종, 한충, 손종은 장각의 원수를 갚는다며 잔당들을 완성 일대로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주전에게 이들을 소탕하도록 명하니 주전은 유비와 함께 완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에 조옹이 한충을 보내 주전의 군사를 맡게 하니 완성 일대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움 전, 구름문, 전운이란 전쟁이 벌어지려는 기세를 말합니다. 한충은 기습을 노렸으나 이에 대비한 유비 때문에 결국 전면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유비의 군대가 달아나는 적의 뒤를 따르며 죽이니 한충은 겨우 목숨만 건져 성 안으로 쫓겨 들어왔습니다. 적의 저항이 만만치 않군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셈이겠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모두 물리도록 하게. 피해가 크지만 승기를 잡았을 때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닐세. 기다리면 저절로 성에서 나오게 될 터. 굳이 군사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지. 이길 승, 틀기, 승기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완성은 황건적이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축해둔 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전의 군사들이 포위하자 성의 군량은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항복을 하고자 하였지만 곳곳한 성격의 주전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한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계책이요? 동문은 허술하게 하여 달아날 길을 열어주고 북문과 남문만 공격한다면 한충은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공격하면 한충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쥐전은 유비의 계책대로 안성의 동문을 비워두고 남북으로만 치열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한충은 성을 버리고 관군이 없는 동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유비의 계략대로 적들을 괴멸시키기 일보 직전에 황건족의 원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역습에 관군은 기세가 꺾여 물러났고 조응과 손중은 관군을 밀어붙여 다시 완성을 차지하였습니다. 쥐전과 유비는 완성에서 10여일이나 물러난 후에 간신히 군사들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견이 원군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군 부춘에 사는 손견으로 자는 문대라 하옵니다. 장군께서 이곳에서 황건적의 잔당과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왔습니다. 송견이라. 전부터 강동 땅에 호랑이 같은 용맹을 지닌 젊은 장수가 있다고 들어왔는데 그대가 바로 그 송견이란 말이요. 손견은 전국시대의 유명한 병법가 손무의 후손으로 오군 일대에서는 용맹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쥐전은 손견이 가세하자 곧 완성을 에워싸고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조응은 손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손충은 유비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조응과 손중이 죽고 쥐전의 철기군이 성 안으로 진격하자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여 버티지 못하고 모두 항복하였습니다. 완성을 되찾은 쥐전은 남양 일대까지 황건적의 잔당을 깨끗이 소탕하니 천하를 전란에 휩싸이게 했던 황건적이 나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무리를 소탕한 쥐전은 손견, 유비와 함께 낙양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할게. 돌선. 개선이란 전쟁이나 경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황건적의 난은 농민들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지만 종교와 결합해 농민들이 두려울 것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기세가 강하여 썩을 대로 썩은 관군들에게는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황건적의 난은 영웅을 만들었고 한 황실의 멸망을 가져왔으며 삼국 정립에 이르게 하는 등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나라는 이미 멸망에 이를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에도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황건적을 토벌한 영웅들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힘은 왕실을 능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한의 멸망을 보다 빨리 앞당기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에 황제는 동탁이나 조조와 같은 군웅들에게 휘둘려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제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으로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부패한 한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습니다로 이어집니다.